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 신문은 8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박 전 대통령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이후의 파장들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을 하러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상당히 오늘은 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심정 어떨까요? 애초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는 검찰과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비장한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검찰과 어떤 조사가 아니고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만남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판사의 어떤 결정을 해서 구속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오버랩되는 것이 79년 11.6 이후에 그때 어린 나이에 청와대를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되고 나서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네.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절실한 그런 심정에 해서 눈물의 어떤 눈가에 눈물도 촉촉이 적시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최 원장님은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심정 어떻게 좀 보고 이제 계십니까? 심정인데 혹시 아버지와 딸의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38년이 지나서 지금은 딸이 대통령 상태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아버지, 딸 이런 관계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반적인 신문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 유치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죠? 원래는 이게 그 특수부 검사실이 있는 곳인데요. 예. 얼마 전에 이게 며칠 전에 특별하게 천의로 검사실을 개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실하고요. 그 옆에 천의호를 휴게실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두다가 아마 이게 그 오늘 지금 그 휴게실에 천의호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8시간 40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이유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7시간 반 정도 걸렸죠. 네.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5개지만 실질은 뇌물 준 거 그밖에 실질 하나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 13개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혐의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역대급 대혈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심사 뒤에 결론까지 걸린 시간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혐의도 또 많다 보고 시간이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1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명예를 안고서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판사 앞에서 직도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겠다는 절실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영장 실제로 불출석하면요. 예. 거의 100% 발부된다 보면 돼요. 최근에 그 불출석 중에 기각된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이게 영장 담당 판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불출석은 100%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아마 출석한 거고요. 저 시간을 보면 최순실 씨는 이게 7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게 1시간이면 발부됩니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좀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17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워낙 이게 뇌물 중에도 새로운 공익재단을 통한 제3자 뇌물 또는 이게 그 경제 공동체 이게 워낙 독특한 이론이기 때문에 19시간 걸린 건데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신문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1시간 더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이게 검토 시간도 한다면 전체 시간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아마 소명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투가 화법이 이렇게 단문단답형입니다. 짧게 할 말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발부하느냐에 따라서
교도소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참 완전히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교도소는 정말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인생의 종착지인데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죽음보다 더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 절박한 낭떠러지 앞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땀도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아마 주위 사람들도 거기 있던 사람들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답지 않은 네. 그런 절박한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그럼 그런 태도를 조금의 그 정도 반만큼이라도 좀 보여줬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반만큼이 아니라 아예 응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대질 신문이라든지 어떤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혹은 뭐 헌재라든지 특검 수석을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메랑 효과를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당하고 있는 셈이죠. 네.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맞섰을지 역시나 최대 쟁점은 뇌물 혐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뇌물은 이제 신분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3자 뇌물죄라든가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로 봐서는 최순실 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의 어떤 뇌물은 사실 사전에 서로 어떤 특혜라는 것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늘 영장 판사와 그리고 검사들과의 지금 치열하게 법리 농박을 벌인 것도 나는 몰랐다. 기업의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출연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삼성의 뭐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이것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됐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대가성을 계속 부인하고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출연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일치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영장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냐 네. 이런 고민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24시간 내에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내일 아침에 뭐 6, 7시 정도는 돼야만이 이것을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또 공범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뇌물부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뇌물 이게 우리나라 7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순 뇌물, 일반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관계 있으면 바로 뇌물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3자 뇌물이 있어요. 제3자는 이게 자기가 공무원이 받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주게 하는데 이거는 이게 공무원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따라서 이게 제3자 뇌물은 반드시 이게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부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검찰의 논리는 재단 있잖아요. K재단, 미르재단 예. 또는 이게 동계스포정센터 이거는 제3자 뇌물로 했어요. 따라서 이게 삼성그룹에서 제3자 뇌물은 먼저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승계 구도를 도와달라, 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정유라 부분은 제3자 뇌물로 안 하고 근데 이게 단순 뇌물로 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정유라도 제3자잖아요. 따라서 이게 제3자 뇌물로 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왜 그러면 단순 뇌물로 했느냐. 혹시 이게 부정한 청탁을 입증 못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이게 부정한 청탁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해서 노니까 입증이 안 되면 예. 그럼 이게 무죄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게 그게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단순 뇌물로 해라면 뇌물죄가 성립하니까. 근데 네. 그게 단순 뇌물이 되려면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가 입증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다르니까. 따라서 이게 과연 이게 그 정유라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느냐. 이 어려운 요건이 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게 두 가지가 아마 오늘 가장 쟁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중요한 게 예. 아마 이게 검찰에서는 이제 그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거고요.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역으로 네. 이렇게 파면이 돼가지고 힘도 없이 지금 연금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증거 인멸하느냐 이런 논리로 맞섰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아무리 파면되고 연금돼도 증거 인멸할 수는 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게 동정 여론. 왜냐하면 이게 파면됐으니까 한번 처벌받은 거 아니냐. 네. 또 이게 연금대가 이렇게 불쌍한데 좀 동정 여론에 호소하려는 증거 인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이게 전략으로 나선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 뇌물을 준 사람 구속이 됐다.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 사건의 저는 결론은 딱 하나에 좌우됩니다. 뭐냐면 이게 그 검찰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에서 범죄가 소명됐고 형평성이 있는데 예. 왜 안 되느냐 이 논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 변호인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서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왜 우리 탄핵 증거랍니다. 네. 네. 검찰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탄핵 증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는 경제적 공동체가 돼가지고 뇌물이 소명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내가 옷값 3억 8천 중에 옷값을 내가 돈으로 줬다. 또는 집을 사준 거, 내가 집값 내가 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이런 이제 증거, 새로운 증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거를 많이 내가지고 기존의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다르다, 결론이. 이걸 입증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면 이게 형평성 때문에 발부되고 아마 그게 오늘 가장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평성 문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건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 고려할 때 절대 지금 구속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뇌물죄 핵심이 저는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특검이라든지 헌재라 이미 이 옷값 대납이라든지 혹은 이 삼성도 자택 구입 과정에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공유했다라고 부분이 이제 입증을 해서 탄핵이 된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와서 이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건지 과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고 좀 봅니다. 네. 변호인단의 심리적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 우리 전문가 예, 변호사님,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변호인단 측에서는 구속하는 거 전직 대통령의 국격이나 좀 국가 위신에 이거 큰 영향을 큰 망신이다. 좀 그건 이런 이게 부분을 전혀 영향이 없다. 전혀 봐요. 영향이 예를 들어 이게 그 없습니까? 예.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게 여론이라든지 또는 이게 국가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사가 할 때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대통령 측이 얼마나 많이 내느냐. 예. 기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뇌물죄 소명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꼭 옛날하고 무조건 형평성에 맞춰서 발부해야 돼 이건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소명이 깨질 수는 있는 거죠.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4시간째 지금 발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가요? 동서인가요? 그 박지만 씨의 와이프 서양희 변호사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인물인가요? 그거는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 74년으로 나이 똑같고 동기 맞습니다. 고대 법대 동기인데요. 네. 근데 이 고대 법대가 학생이 수백 명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큰 영향력은 저는 이게 안 미칠 거라 보고 있고요. 보통 이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요. 법관 중에서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칙과 법의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이런 분들이 가는 자리예요. 저는 이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판단할 걸로 믿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사람만 동기가 인 게 아니고 그 판사의 부인 까지가 같이 동기 동창이기 부부와 때문에 같은 예, 학교 그렇죠. 학과 이제 말하자면은 동기죠. 같이 입학 동기이기 때문에 뭐 신입생 환영을 같이 했을 수 있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상당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워낙 또 뭐 과거와 달리 뭐 정치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84명이 지금 탄원서도 냈지만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법부가 과거처럼 그렇게 정치적 중립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적인 정황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만일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발부되게 되면 이게 서울구치소로 다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물론 공범자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 이게 그 공범자들은 사건 번호가 같이 부여돼요. 따라서 이게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거의 관행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좀 다른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 가면 좀 최순실, 김기춘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몽땅 가면은 거기서 오다가 마주칠 수도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뭔가 서로 교류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남부 구치소라 혹은 성동구치소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는 얘기들이 이게 최근 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아, 예. 전혀 그래 안 보는 게요. 일단 이게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병인데 그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고요. 그럼 이게 여자는 조윤선하고 최순실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게 그 공범자기 때문에 번호가 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 통제를 합니다. 시간을. 따라서 이게 그 인멸하고 뭐 만나고 그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예. 경호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경비는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이 멈추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예를 들어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경호했고 예.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에 경호 경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에쿠스 리무진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경호실 차. 근데 거기서 법원에서 검찰 갈 때는 검찰에서 제공한 차 그렇게 그러네요. 타고 갔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경호원들에게 청산에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1002호에 있으면 그게 이제 검찰 직원이 경비를 서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경호원들은 청산에 못 들어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 파면 소식 듣고 당시 나왔던 얘기가 최순실 씨가 대성통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된다면, 구속까지 된다면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입장이나 심경 변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래 심리학적으로 말이죠. 서로 뭔가 오랜 동안 교류해왔던 사람, 말하자면 심리적 공동체일 경우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이 되면은 그 순간 여러 가지 그런 심경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최순실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뭔가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다시 뭔가 되게 심리적으로 뭐 재기할까 한다 할까요? 뭔가 다시 재기를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만일 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글쎄요 검찰이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 때처럼 재청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곧 지금 대선 국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이게 증거 수집이라 틀리고 이미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기각되면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로 끝날 걸로 하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 그렇게 대다수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영장이 기각된다면 또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특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장고 끝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기각된다면 저는 검찰총장이 뭐 황교안 총리한테 권한대행한테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구속영장 발부돼서 이제 뭐 서울고치소든 남부고치소든 수감이 된다면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 볼 때 제일 큰 변화 언제 어떤 모습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구속되는 순간에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우나 그런 게 특혜는 없어요. 따라서 일반이랑 똑같다 보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뭐 수위라든지 또 이게 조윤선 장관 모습 보면 뭐 안경이나 또 이게 차은택은 머리까지 가발까지. 그래서 이게 인터넷 보니까 벌써 대통령에 대해서도 괴담이 막 떠도는데 진짜냐 아닌지 모르지만 이건 이게 일반이와 똑같은 절차를 평등하게. 신체 검사 모든 것까지 그대로 똑같이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첫 모습을 보는 게 통상대로 구속이 되면 검찰에서 10일간 또 이게 10일 더 연장해서 20일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할 때 또 출두할 때 수위 있고 오는 이게 아마 예상되는데 근데 사실상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하면 그럼 이게 재판정에서 아마 처음으로 수입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SK나 롯데 등 이 그룹들의 운명도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좀 좌우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왜냐하면 K재단, 미르재단 이 부분이 이게 제3단 뇌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삼성이 소명돼 버리면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그런 재단들도 부정한 청탁이 문제인데 바로 이게 사면이라든지 또 이게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시간을 오늘 오전으로 다시 돌려서 가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출석 직전에 그 박지만 씨 내외가 이제 자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 이후에 처음 방문이었던 얘기도 있던데요. 눈시울을 붉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좀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친남매 형제지간인데 말하자면 4년 만에 재회를 한 겁니다. 2023년 2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들어가는 말하자면 취임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이 가족 중에 됐는데 임기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정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형제 자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4년 만에 가서 그것도 정식으로 방문하는 건 아니고 집 근처에 갔다가 이제 그 친박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바람에 올라가서 2층에 가서 10분 정도 박지만 씨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회한의 눈물을 이제 흘리고 그랬는데 아직 그 사이가 안 좋았던 박근영 씨 여동생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무튼 검찰의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은 10분이라 잠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삼남매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데는
아마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세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족은 천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이 있지만 만나지도 않고 청와대, 그 큰 청와대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으로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이분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여기에서 엮여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파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늘의 그 한 장면이 오히려 박지만 씨라든가 올케라든가 그리고 조카들 상당히 뭐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로 주기로 주말마다 들어가서 예. 그런 뭐 조카라도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이 가족 같은 편안한 마음 이런 것을 줬으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크게 국정농단을 하지도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 제가 하나만 잠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는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오랜 동안 98년 정치 입문한 이후로 권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지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더 계획이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박지만 씨하고요, 박근영 씨는 달리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두 분 다 청와대 가고 4년도 안 만났지만 제가 보기에 박지만은 사랑해서 안 만났고 박근영은 미워서 안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렇게 박근영 씨하고는 표현할 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요. 유경재단부터 신동욱 총재 문제까지. 그러니까 박지만 씨는 정윤회 문건 때 일시 오해는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척건 비리라든지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했고 네. 오히려 이게 올케나 그 조카는 박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걸로 하기 때문에 두 분을 이게 같은 판넬에서 저는 볼 수는 없다 봐요. 네. 그리고 동생 부부를 만난 것도 있고 또 친박 의원들이 또 여러 명 배웅하러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좀 정치적 의미까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인간적인 정리겠죠. 같이 정치를 했던 동지로서 거기를 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의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친노 세력이 패족까지 선언하면서 지금 화려하게 부활해서 제1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친박계도 이대로 그냥 멸족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한국 정치의 어떤 패턴을 보면 돌고 돌아서 네. 보수 개파주의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을 당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개파가 다음 총선에 그것이 바로 뭐 3년 뒤 아닙니까? 3년 뒤에 다시 TK를 중심해서 이것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 정권이 잘 나가면 좋은데 이 정권이 또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을 해서 문제점을 노출한다면 또다시 과거에 정치했던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풍토라고 봅니다. 예. 그 오늘 박 전 대통령 친박 의원들에게 이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친박계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어떤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표현을 하지 못한 걸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친박에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볼 때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세월호 과정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솔직히 국민들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메시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자세로 간다면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령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동정론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의외로 크지 않을 것이다로 보고요. 다만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 활용해서 이번 대선 때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요즘에 뭐 탄핵 이후 친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삼박이라는 얘기도 삼청동의 친박 이런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벌써 무슨 박자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조어가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해서 뭔가 정치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그 흐름은
앞으로 대선 끝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동정론 크지 않을 것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정론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강경 보수는 결집 현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속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간에 다만 온건 보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이탈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유지하던 보수 깃발이 완전히 부러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강경 보수의 일부는 이제 뭉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수 전반적으로 이탈 현상이 생기면서 대선엔 그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동정론이다 또 보수층 결집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동정론은 있겠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과 보수층의 결집은 별개라고 봅니다. 다만 보수층이 결집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부터 해서 보수층의 핵심적인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정치인이 지금 사라진 지금 보수층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수층이 결집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층의 새로운 정치 진영을 만들어서 진보 측과 서로 대립적인 각과 경쟁을 위해서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정론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을 놓고 지금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지분을 갖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대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야권이 87년 대선 때처럼 두 갈래로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네. 이 시점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올 겁니다. 예. 승리의 가능성이 있으면 보수층이 훨씬 더 단단하게 묶여서 나중에 3파전에서 누가 이길지 이때는 확실하게 보수층이 숨어있던 샤이 보수층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보수가 어느 정도 뭉칠 것이냐라는 그 리트머스 기준은 김진태 의원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쟁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팍 지지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결집을 하겠으나 그 결집의 강도라든지 부피는 생각보다 의외로 크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김진태 의원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대선 국면과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좀 입장 발표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각 당의 온도차도 느껴지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온도차라는 게 자유한국당 외에 나머지 의견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관한하는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사법제를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대통령인데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예. 입장인데 저는 큰 흐름은 결국은 뭐 그동안에 어떤 촛불 집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회 탄핵이라든지 헌재 탄핵 과정 이어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관한하는 여론 다수가 이미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경 보수 입장은 저는 작은 어떻게 보면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 그래서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도 자꾸 연대론이나 후보 이제 단일화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른 외부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거지, 한국당의 본거지는 TK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국회의원들이나 대선 후보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여론을 먹고 사는 것이 정치인이다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기반도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대통령 구속을 바라지 않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정당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고 전 국민적인 여론과 특정 지역의 여론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남경필이라든가 기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법적인 대로 처리를 하라.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은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국민의당의 경선이 또 있었으니까 각 당 경선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TK 강원 경선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72%로 또 압승을 거뒀어요. 사실상 승기를 뭐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야권의 두 정당은 이미 승기를 다 굳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60% 정도의 어떤 유권자가 지금 아직 남아 있지만 본거지의 여론이 서울의 여론을 결정한다. 이것이 뭐 통상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패권 정당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1등이 수도권에서 1등한다. 이것이 야권 전통적인 야권의 공식이고 네. TK에서 1등이 수도권에서 1등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보수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의 여론적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1위가 누구냐? 그러면 민주당은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아니었습니까? 60% 이상.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호남의 어떤 바탕이 서울을 겨냥한다고 봤을 때 양당의 후보는 결정돼 있고 과연 그러면 이분들을 호남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두 분한테 똑같이 지지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한 명한테 몰아줄 것인가. 그러나 여론적으로 지표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론을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두 분은 끝까지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변수는 보수당이 하나로 되냐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하냐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당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연대의 싸움이 다시 2차전으로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바람몰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저는 뭐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호남에서 상당히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학규 후보가 의외로 선전할 줄 알았는데 그건 훨씬 더 큰 편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에게 몰아주자. 그래서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강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마 이런 심리가 그 작을 해서 앞으로 이후 과정도 별 크게 어려움 없이 저는 뭐 후보로 저는 안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일 영남권 경선이 있는데 계속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대선을 이어간다면 결선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사실 이제 의외로 압승을 했고 충청도에서는 이제 과반을 못 넘었습니다만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거의 압도적인 1위를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이제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보다는 더 많은 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좀 서력을 거르고 있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가장 이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표,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지역 위원장들입니다. 예.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인데 그 다수를 사실 당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1차 전에서 결선을 가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80% 이상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내일 한국당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수 중도층을 아우르는 단일화, 연대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아니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논의는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봤을 때 보수 정당은 단일화될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연대 합당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주도한 세력도 있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간 친박 핵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세력들은 끝까지 다시 같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다만 대선이라는 이 한시적인 대선 경쟁에서는 보수당이 하나로 뭉침으로써 야권의 이분지를 해서 박빙의 승부를 가기 위해서는 보수당이 뭉치면 그래도 38%에서 41%까지 득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과거의 어떤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것인데 예. 이런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보수당이 하나로 단일 대우로 만드는 것은 야권이 그대로 가서 안철수 의원이 어느 정도 여론적 지지를 높여가냐 이거에 따라서 야권이 보수당이 결합할 것이냐 각자 도생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좀 뭐 약간 단정적인 결론일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사실 매우 적다고 봅니다. 과거의 대통령 경험, 그다음에 현재 나타난 여론조사 수치, 그리고 지금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해 볼 때는 절대로 누군가 안철수 1대1로 문재인과 맞붙어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야당 후보들은 아마 정말 활발하게 그 합종 연횡을 지금 해 나갈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그래서 그것이 뭐 권력의 분점일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일 수도 있고 과연 그것이 정말 환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번 문재인 대 비문재인 지원 간의 결투를 해볼 수 있지만 예. 계속 단일화 논의만 하다가 구두선으로 그칠 경우는 결국은 뭐 뒤엎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보수가 설령 뭉친다 하더라도 똘똘 완전히 후보 단일화하지 않는 힘든 구조가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와 또 관련된 이야기 이후 파장 그리고 대선 전국까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